세레벤 스포츠입니다. 이제부터 한 주에 재미있는 경기나 혹은 좀 관심이 가는 경기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주간 K리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자, 신태용 감독이 울산 HDFC 감독으로 부임을 했죠. 그리고 무려 12경기 만에 제주를 잡고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77일 만에 이긴 기록이라고 하네요. 김판곤 감독은 마지막 고별전 수원FC 전을 패배하면서 11경기 무승을 딱 마무리 짓고 본인의 마지막 고별전까지 3대2로 역전패를 당했죠. 왜 김판곤 감독은 11경기를 졌고 신태용 감독은 이제 막 부임했는데 12번째 경기를 이기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팀 다 포메이션 자체는 3-4-3으로 동일했습니다. 3-4-3으로 동일했고 공격할 때 포진도 5-2-3 혹은 5-3-2 이런 식으로 동일을 했는데, 김판곤 감독이 마지막 경기를 치렀던 울산 대 수원FC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원FC 수비수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드필더 고승범이 있고 김민혁이 있고 보야니치가 있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 다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1차 압박을 실패하면서 볼이 살아나왔고, 여기 15번 정승원 선수가 튀어나오는데, 정승원 선수가 이 선수가 돌지 못하게 혹은 볼을 이쪽으로 뿌려주지 못하게, 공을 이 방향으로 뿌려주지 못하게 압박을 잡습니다. 근데 이 압박에서 공이 살아나오면서 1차 압박에 실패를 했죠. 이 김판곤 감독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게 미드필드 라인 여기까지 전진을 해 있고, 여기 김영권 선수가 보이고, 이 정승현 선수가 오른쪽 스토퍼였어요. 오른쪽 스토퍼인 상태에서 살아나왔고, 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죽어라 쫓아갑니다. 김영권 선수가 볼이 빼앗기는 순간 뒤로 돌아 나온 상태에서 이 선수는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했고, 정승현 선수가 김영권 선수가 앞으로 가서 이 선수를 막으려고 하니까 정승현 선수가 이쪽으로 백업을 들어오면서 이 공간을 틀어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혁, 보야니치 죽어라 뛰고 있죠. 상대적으로 수원FC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다음 장면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긴 하는데 뭐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고,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 뒤에서 침투하는 선수들, 그리고 특히 이 미드필더들은 이 침투하는 선수를 보지 못합니다. 보야니치는 여기를 체크할 수 있지만, 보야니치가 따라가면 이 선수가 살아나가서 이 공간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김영권 선수는 여기 커버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 선수의 진영을, 전진을 막는 게 1차 목적이기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작전판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김판곤 감독의 352, 그 532에 있어서 1차적으로 김판곤 감독은 이 전방 숫자, 공격을 연결하는 전방 숫자에 굉장히 많은 숫자를 둡니다. 공격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이 스트라이커와 윙포워드, 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을 선수들을 굉장히 좁혀두고 윙백 선수들을 굉장히 전진을 시켜놔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에 5명이라는 숫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드필더가 볼을 갖고 이 중간 다리를 결정을 하고, 뒤에는 이제 3명의 수비수가 남게 되죠. 그리고 2명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더 깊숙이 전진을 하니까 실상 이 뒤에 미드필더는 1명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윙어 중 1명, 상대 윙어 중 1명이 내려오게 되면 이 공간에 대해서 벌써 여기 2명의 프리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제일 많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볼 없는 상황에서 숫자의 우위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우위 상황을 만들 때 김판곤 감독은 여기서 스토퍼를 사용합니다. 이 3명의 3백 선수 중에 이 양쪽 스토퍼를 사용합니다. 이 양쪽 스토퍼가 수비를 할 때 이 앞쪽 선수를 막아주거나 혹은 측면으로 딸려 나가면서 숫자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미드필더의 상대적인 숫자가 가능해지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울산이 11경기 동안 대부분의 1차 압박, 여기서 생기는 1차 압박에서 실패를 하고 이 2선 라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이 스토퍼들은 다른 수비를 대응하기 위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운데 이 센터백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늘 사이드 뒷공간에 볼을 탈취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뒷공간에 따라 상대 선수가 전진하게 되고, 울산의 11명이 모두
이 50m가량을 후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김판곤 감독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맹점이었어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후방에서 경기를 조립하는 미드필더가 하나를 두는 건 좋다. 왜? 이 공격 라인 앞에서 5명으로 두고 여기서 이 사이를 흔드는 것보다 오히려 풀백을 통해서 더 넓은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리게 유도하고 미드필더 하나를 더 전진시켜서 이 연결고리를 만든 다음에 상대 미드필더와 센터백들의 움직임을 좀 절제하게끔 오히려 자신들의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수비로 연결될 때 이 스토퍼가 측면 센터백이 전진하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뒷공간 침투, 그리고 이어지는 패스의 문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하지 못한 것이 김판곤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태용 감독이 오면 포백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신태용 감독도 뭐 3백도 많이 썼지만 대부분은 신태용 감독은 뭐 4-2-3-1이나 4-4-2 기반에 둔 포메이션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포백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판곤 감독이 썼던 3백을 똑같이 썼죠. 김판곤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데뷔전에 있어서 3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바로 이 측면 윙백입니다. 이 측면 윙백의 김판곤 감독은 정발 윙백 혹은 이제 사이드에서 좀 정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종류의 윙백들을 많이 기용을 했고, 그래서 강상우로 데려왔고, 뭐 수비적인 옵션으로 조현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레프트백을 보지만 레프트 센터백을 더 많이 봤죠. 왼쪽 센터백을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신태용 감독이 이번에 처음 꺼내든 선발 명단은 최석현, 그러니까 센터백을 주로 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 최석현을 왼쪽 윙백, 오른발잡이 왼쪽 윙백으로 두고 조현택, 센터백, 역시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조현택을 왼발잡이인데 오른쪽 윙백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상대 제주도 3-4-3으로 나왔죠. 제주도 요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좀 많이 뛰면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약간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나와서 상대를 점유하는 그런 형태의 포메이션을 취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 윙백을 왼쪽에는 오른발잡이 윙백을 두고 오른쪽에는 왼발잡이 윙백을 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신태용 감독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돌려치기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이 돌려치기의 전술이 뭐냐면, 뭐 상대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을 때 상대가 뭐 이렇게 맨투를 잡고 있다거나 혹은 이제 미드필더들에게 패스를 곧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볼을 받았을 때 이 반대발로 바로 전진을 시켜서 이렇게 빠른 전환을 돕는 이 돌려치기라는 신태용 감독이 주로 사용하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신태용 감독은 그래서 역발 윙어들을 많이 쓴다거나, 대표팀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권창훈 선수를 많이 썼고, 권창훈 선수가 이렇게 짧게 돌려주고 튀어나가는 그런 리액션이 있는 전술을 많이 썼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센터백입니다.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센터백 성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수비를 할 때는 굉장히 내려서서 노골적인 5백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5-4-2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공격의 차이점은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주는 통상적인 3-4-3의 형태를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가장 컴팩트한 이제 이 라인의 간격을 보여줬는데 똑같습니다. 윤재석 선수, 그리고 말컹, 그리고 이제 이렇게 3톱이 나와 있었고, 미드필더들이 이제 고승범과 나중에 이제 보야니치가 나왔죠.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3톱을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도 이 부분은 비슷했는데 3톱을 좁혀놓고 말컹을 살짝 내립니다. 말컹이 볼을 거머쥐고 소유하고 연계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때 미드필더들을 컴팩트하게 전진을 시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윙백을 이렇게 전진시켰던 김판곤 감독과는 다르게 전진을 하되 한 명은 이렇게 미드필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나, 혹은 전진을 하지 않고 내려와서 이 뒷공간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게끔 이 공간을 만들어내서 뭐 뒤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유도하거나, 오히려 빠져나갈 때
본인들이 이 안으로 좁혀서 숫자 싸움을 유도할 수 있게끔 요런 낮은 위치를 좀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장점은 뭐였냐면 최석현 선수가 이렇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윤재석 선수가 빠지고 굉장히 프리한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석현 선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중거리 슛을 한번 때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 자체가 이 선수들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포진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포진도 하니까 수비 시에 이 맨투, 이 맨마크 수비 연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윤재석 선수는 오히려 미드필더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최석현 선수가 역설적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거나 혹은 미드필더가 전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비어진 공간을 말컹이 볼을 잡아 돌아서 슈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반에 이 두 센터백 겸 역발 풀백의 전술로 사실 득점을 하진 못했고, 뭐 그렇게 수비적으로 우리가 울산이 뭐 수비적으로는 계속 좋은 상황을 만들었지만 공격적으로는 좋은 상황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문 윙백들을 넣기는 합니다. 전문 윙백들을 넣긴 하지만 여기 최석현 선수가 빠져나오고 강상우 선수가 들어왔는데, 강상우 선수 자체가 인버티드 윙백이라 하죠. 우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근데 좀 더 공격적인 옵션. 최석현 선수는 아무래도 4백의 센터백을 만든다거나 3백의 스토퍼를 맡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2023년 U20 대표 때 최석현 선수가 주전 센터백이었고 김지수 선수랑 합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최석현 선수도 4백의 센터백을 맡았지, 프로에 와서는 이제 이 선수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181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프로에서는 사실은 센터백이라면 작은 신장이다 보니까 뭐 다른 데 임대 가서는 라이트백을 본다거나 4백에 라이트백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능력치나 공을 거머쥐고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신태용 감독이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에 이제 루빅손을 넣고 강상우를 넣으면서 공격적인 변화를 둡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에릭이의 침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릭이 이제 침투를 시작하면서 상대 수비가 이렇게 물러나고 상대 수비가 계속 밀려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가운데에서 말컹이 볼을 잡고 돌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의도하던 윙백의 공격 가담이 조금 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김판곤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은 미드필더 이 중앙 미드필더 중에 2명 중에 1명을 전진시켜서 공격적인 보조를 맡깁니다. 그리고 뭐 스트라이커가 됐던 뭐 공격형 미드필더가 됐건 좀 더 전진을 시켜서 그 상대의 공간을 밀어내려는 의도를 많이 갖죠. 근데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누릅니다. 눌러서 더 컴팩트하게, 상대가 오히려 진영 안에서 숨을 쉬지 못하게 계속 이 미드필더가 어느 정도 간격을 지켜주고, 이 미드필더 중에 이 2명의 미드필더가 오히려 앞쪽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이렇게 뭐 때에 따라서 중앙 쪽에서 살짝 이제 치우친 위치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간격을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는 계속 수비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울산이 의도한 대로 상대도 3-4-3이었잖아요. 그러면 5백으로 계속 밀려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의 공격적인 시도는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되고, 울산은 공격적에서 숫자가 동일시 되지만 수비 전환을 할 때 있어서 상대를 전방 압박하는 데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되죠. 실제로 득점이 나왔던, 루빅손의 득점이 나왔던 상황도 보면 에릭이 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여러 공격 선수들이 엉켜 있었죠. 그리고 루빅손이 박스 안에서 슈팅을 합니다. 슈팅을 할 때 에릭이 볼을 밀어 넣었다, 이걸로 이제 VAR이 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에릭이 볼에 발을 대는 시점이 루빅손의 슈팅이 골 라인을 넘어간 직후였기 때문에 이제 골로 인정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태용 감독은 김판곤 감독에 비해서 타이트한 간격을 주문을 했고, 그리고 그 타이트한 간격을 선수들이 짧은 시간 훈련을 했지만 그 간격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잘 돼 있던 상황에서 경기를 치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신태용 감독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양쪽 사이드에 역발 풀백, 역발 윙백을 기용한 것, 그리고 이 공격진 3톱의 이 양 공격형 미드필더 겸 윙포워드 역할을 한 선수들이 이 하프 스페이스, 이 상대의 수비 사이를 지속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선수들, 그 정도로 빠르고 그리고 좀 도전적인 선수들을 포진한 점, 그리고 미드필더들,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소한의 간격과 최소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꾸준히 공을 돌리거나 공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점, 그게 바로 울산의 슈팅이 20개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의 슈팅이 20개 정도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이 간격과 그리고 역발이라는 역발 윙어를 통한 돌려치기, 그러니까 빠른 공격 지역으로 볼 전환, 이 볼 전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물러나게 만들었고, 물러나게 만들면서 이게 축구의 어느 정도 좀 기본 원칙이란 게 이 수비 라인이 어지간하면 박스 안으로 돌아오는 상황, 이렇게 정면에서 밀려서 혹은 경기 중에 이렇게 밀려서 박스 안으로 밀려오는 상황이 사실 제일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박스, 이 라인 여기서 모든 상황을 끝내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박스 바깥이 될수록 득점 확률이 낮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실은 공격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슈팅을 했을 때 득점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여러분들도 축구를 하시고 뭐 FC 온라인 같은 게임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근데 신태용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상대 수비를 밀려나게 하는 것, 그리고 간격을 유지해서 상대 공격수들이 공격을 전환할 때 좀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좀 더 빠른 패스워크로 상대 공격적으로 빠르게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게 저는 신태용 감독이 이끌었던 독일 대 대한민국 경기, 러시아 월드컵 3차전 경기죠. 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경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경기도 사실은 거의 3-4-3 혹은 3-5-4-1, 5-4-1에 가까운 경기 형태를 유지를 했고, 그때도 비슷하게 계속 이런 식의 컴팩트한 형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역발 윙어를 통한 빠른 전환, 그리고 간격을 통한 상대의 압박, 그리고 압박을 통한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간격을 통해서 패스 선택지를 늘리는 것. 신태용 감독이 엄밀히 말해서 전술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신태용 감독의 전술적인 색깔이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술적인 컬러 혹은 전술적인 컨셉은 명확한 감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신태용 감독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얘기가 트릭이죠. 신태용 감독이 경기 이제 끝나고 원래 포백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언론의 의견도 포백으로 나올 것이다. 신태용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고 상대를 좀 압도해 가면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포백 수비를 쓸 것이고 포백 포메이션을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없다, 그리고 트릭도 없다, 오직 닭공을 하겠다, 우리 닭공을 할 걸로 생각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신태용 감독도 울산이라는 이 컬러를 알고 있고, 울산이 지금 어찌됐건 간에 계속 지는 경기를 했지만 벌써 2달, 거의 3달에 가까운 시간에 3-4-3이라는 포메이션을 써왔고,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포백을 변화를 해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익숙한 상태에서 팀의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고 그렇게 경기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대표팀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포백을 쓰건 3백을 쓰건 3-2-5 형태는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3-4-3 형태였죠. 득템면 뭐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3 많이 쓰고 4-2-3을 많이 쓰니까 이제 진행식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자, 상대가 뭐 4-3-3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5-3-2 포메이션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뭐 공격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윙백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윙 미드필더들이 더 올라갈 거고, 풀백들이 이렇게 전진을 할 겁니다. 결국엔 포백으로도 라볼피아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3-2-5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도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어떠한 약속으로 경기를 할 것인가, 그것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4백이 되건 3백이 되건 이 5-3-2 형태를 만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에서 세부적인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팀이 어떤 컨셉으로 경기를 하도록 유도하느냐. 그래서 신태용 감독도 4백이건 3백이건 중요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신태용 감독이 오면서 울산이 지금 6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다른 팀의 도움이 있었지만 6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신태용 감독이 어느 정도 전북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태용 감독도 어찌됐건 간에 남은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져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승은 힘들고 2, 3위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태용 감독은 냉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신태용 감독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같은 게 사실은 성남 1화 감독을 맡았죠. 성남 1화 감독을 맡을 때 그 구단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맡아서 신태용 감독이 맡을 때는 그 강팀의 성남의 감독을 맡은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대표팀 감독을 맡을 때도 사실은 슈틸리케 감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팀이 작살난 상태에서 이 감독이 이어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맡은 게 인도네시아인데 엄밀히 말해서 인도네시아가 좋은 팀은 아니었잖아요. 신태용 감독 역사상 가장 좋은 스쿼드로 가장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을 맡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자신하거나 혹은 좀 더 뭐 이렇게 더 큰 어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은 우승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태용 감독은 아마 거기까지 보면서 팀을 내년에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독 노름이라는 걸 요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전북이 2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전북이 2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전북의 선수단이 많이 바뀌지 않았죠. 솔직히 거의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 가던 멤버들인데 여기서 뭐 오히려 빠지는 선수들이 생겼으면 생겼지 더해지는 선수들이 이 선수단의 퀄리티를 되게 높게 해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울산은 작년에 우승했던 멤버들이 거의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대 교체를 통해서 좀 더 선수단 연령을 젊게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쁜 선수들을 데려온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선수단의 퀄리티가 낮아진다고 우승을 못하는 게 아니라, 혹은 선수단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우승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요새 좀 K리그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태용 감독 경기 얘기를 해봤습니다. 울산은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사실은 경기를 봤고요. 90분 경기를 보는 동안 신태용 감독의 의도가 사실은 초반 30분에는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좀 후회를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수원 삼성 경기가 있었는데 수원 삼성이 안산을 3대1로 잡았죠. 뭐 일류첸코가 그 과정에서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태용 감독의 축구는 선수를 교체를 할 때 좀 명확한 변화가 보여서, 그러니까 명확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선수를 교체하는 게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축구가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매주 한 경기 혹은 두 경기씩 이 경기를 잡아서, 혹은 뭔가 이 경기 안에 사건을 잡아서 이런 얘기를 대본 없이 지금 저 자유롭게 떠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미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